저는 올해 68살입니다. 이름은 김순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교실 문을 열고 분필을 쥔 손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시절.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우르르 뛰어들어오던 순간의 활기찬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때의 저는 늘 바쁘고 늘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챙기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모님 상담을 이어가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땐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집에선 또 다른 역할이 기다렸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고 엄마로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며느리로서 시댁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부를 시간조차 없었지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의 집을 떠났고 남편은 은퇴했습니다. 집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조용해져서 제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제 말에 귀 기울이려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스포츠 중계만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일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TV 해설자의 목소리만 공기를 채웁니다. 가끔은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랑 어디 좀 나가볼래요? 공원이라도 걷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 피곤해. 그냥 내버려둬.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텅 비워놓은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 품을 떠났습니다. 딸은 시집가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며칠에 한 번 전화라도 걸려오면 다행이고 직접 얼굴 보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러 옵니다. 물론 그들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지만 남겨진 저는 쓸쓸함을 견뎌야 합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 거실의 정막이 제 마음을 때릴 때 저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제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내가 이렇게 늙었나? 흰머리가 늘었고 피부는 처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제 얼굴은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흘리듯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야, 요즘 사람들 앱으로 다 만난대. 젊은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또래도 꽤 한다더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앱? 우리 나이에 그런 게 다 있어. 친구는 씩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낯선 아이콘, 선명한 색깔로 된 로고. 거기에는 황혼데이트 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그냥 호기심에 깔아봤는데 진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이혼한 사람도 있고 배우자랑 사이가 소원한 사람도 있고 그냥 심심풀이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나이에도 그런 게 가능해. 집으로 돌아온 후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축구 중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고 나도 더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런 앱을 깔면 그게 잘못일까?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뭘 바라는 거지? 그래도 혹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앱스토어를 열고 황혼데이트 앱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아이콘이 떠올랐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프로필을 대충 입력하고 사진도 흐릿한 걸 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김선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소개란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외로운 오후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바라며.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매칭 성공.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 멀끔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가볍게 차 한잔 어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응답을 해야 하나, 아니면 무시해야 하나,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녁은 조금 어렵고 낮에는 괜찮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같은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심장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장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 도심 한복판이 아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낮이라 손님도 몇 없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괜히 가방 속 거울을 꺼내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던 그대로 안경을 쓰고 차분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쪽을 보더니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선아 씨?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셔요. 저는 카페라떼를 좋아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묵은 정막을 깨는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커피를 앞에 두고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내와는 이미 대화가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집에 가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각자 바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으니까요. 저는 제 남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은퇴한 뒤로는 대화가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저는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앱을 깔아봤어요. 그냥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고 싶어서요. 순간 제 안에서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 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공원, 차가 드나들지 않는 산책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앱 속 비밀 채팅방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오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네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에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밤 공기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쥐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남편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고단함과 집안에서의 소외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만남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한 줄이 내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좀 더 멀리 가볼까요? 근교에 조용한 산책로가 있는데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는 제 옆에서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 씨, 혹시 후회되시나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딸이 알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되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나는 살아있어.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일상을 견디고 밤에는 휴대폰 속 작은 불빛에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졸고 있는 동안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보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 좋을 텐데.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함도 자라났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나,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설렘 앞에서 자꾸만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딸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집안이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딸은 부엌에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엌을 비운 사이 딸이 제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손주가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달라고 졸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휴대폰 좀 볼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겁지겁 거실로 달려나가니 딸이 휴대폰을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도착한 메시지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지난번 그 공원에서 다시 만날까요? 딸의 얼굴에 당혹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메시지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설마 이거 진짜 뭐야? 순간 손주가 제 다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아빠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은요? 그날 이후 딸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디 갔다 온 거야?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연히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하던 중 제 딸 사위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제 동료 중에 있어요. 딸 사위분이라고요.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 돌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엮인 거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딸, 사위, 가족 모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딸은 어떻게 할까? 사위는 뭐라고 생각할까? 가족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더 큰 상처와 위험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고 나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꺼내 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답장이 오지 않을까, 혹은 또 다른 유혹이 밀려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줄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웃었던 기억도, 설렘도, 두려움도, 그 사람의 미소까지도.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만히 내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 그동안 수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흔적. 하지만 이제는 빈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깊은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텅 빈 화면만 남았습니다. 괜히 허전해서 울컥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무언가 금지된 길을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췄다는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 두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표지가 달아있는 노트.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 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펜 끝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외로움, 설렘, 두려움, 후회, 그리고 깨달음까지. 글자를 적는 동안만큼은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진솔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시니어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낯선 교실 문을 열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 인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요가 수업은 서툴렀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함께 웃으며 넘어지는 순간들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누군가는 건강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제 목소리를 찾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 안에서만 침묵하던 여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 활발히 움직이자 남편도 변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그 물음은 예전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요가 다녀왔어. 글쓰기 모임도 갔어. 대답을 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몸은 괜찮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건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다정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 안에서 피어나는 생기가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스마트폰은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황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압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저처럼 외로움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가락 하나로 설렘을 얻고 동시에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그 설렘 뒤에는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글을 쓰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은 밤, 제 일기장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